네, 여러분 뭐 어느덧 AGV의 자율주행 시간 마지막 차시가 됐습니다. 마지막 차시에서도 계속해서 좀 그 AGV의 센서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AGV가 뭐 군집 주행은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AGV를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제조 공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조 공장 외에 또 다른 어떤 분야에서 좀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차시와 또 주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계속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어쨌든 AGV의 자율주행은 자동차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론도 뭐 유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AGV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드론은 또 하늘을 날기 때문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제약 조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AGV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와 같이 이렇게 육상에서 다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자동차의 자율주행과 많이 연상되는 부분이 겹칠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보시는 페이지의 라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그 자동차죠. 예, 자동차의 라이더. 지금은 이제 어떤 특정 브랜드에서 거의 독점적인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라이더가 탑재가 되듯이 AGV에도 이런 라이더 센서가 탑재가 돼서 이런 슬램 기반의 매핑으로 자율주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난 차시에 보셨던 것처럼 이 연구경용 AGV 장비에도 이런 매핑을 위한 또 라이더가 탑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라이더 제품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 AGV를 위한 라이더도 사실은 국내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 AGV에 활용되는 라이더도 굉장히 좀 고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까지는 사실은 이제 국내 기술이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일본이나 독일로부터 이 라이더를 좀 수입을 그러니까 전량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라이더가 얼마나 고가냐면요. 이 라이더 센서 부품 하나만 거의 한 2, 300만 원 육박하는 수백만 원 수준에 달할 정도로 이 라이더 센서 하나의 가격이 굉장히 컸거든요.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동차도 특정사에서 주로 공급되는 이 부품 자체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은 그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라도 이 라이더를 탑재하지 않고 카메라와 레이더만을 활용을 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 예전 주차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라이더를 주로 일본이나 독일 수입 제품에 이제 의존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캐티가 좀 선도적으로 이런 라이더 센서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연구를 좀 수행을 한 거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더가 뭔가 어떤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m 이상의 거리까지는 좀 시야가 확보가 되어야 하고요. 특히 이제 스캐닝 각도도 최소한 180도 범위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이게 라이더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고 또 정밀하게 이제 스캐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은 이제 라이더가 이제 국산을 하기 위한 캐티가 국산을 하기 위한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율주행용 스캐닝 라이더를 개발했는데, 이 센서가 이제 180도 탐지도 가능하고요. 뭐 최대한 30m 거리에서 최소 10cm 크기의 작은 물체도 이제 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라이더 센서들이 실제로 AGV에 장착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라이더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같이 매핑을 하고 내비게이션을 해서 주행을 하는 그러한 실제 주행이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역시 간단하게 또 AGV 또 제조업체로부터 영상을 하나 발췌를 하나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동영상을 간단하게 보시고 오셔서 또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잘 보셨나요? 보셨다시피 이제 라이더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특히 이제 레이저로 유도가 되는 그런 AGV를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 지난 차시에 있어서도 레이저에 의해서 뭐 가이드가 되는 실제로 움직이는 AGV를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소프트웨어 시점에서 실제로 레이저와 주고받은 걸 바탕으로 AGV가 어떻게 현재 위치를 측일을 하며 어떻게 이동을 해나가는지를 본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가령 AGV에 이제 라이더가 정착이 된다라고 하면 그 라이더로부터 수백 개, 뭐 혹은 수천 개의 펄스가 분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펄스가 분사가 되면 그것이 어디에 닿는 거죠? 바로 벽면에 부착된 레이더 반사판과 서로 뭐 신호를 주고받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반사판으로부터 반사가 되는 레이저를 활용을 해서 현재 위치를 추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을 이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어떻게 이게 매핑을 하고 이거를 디지털 지도화를 하고 이걸 자율주행을 하는지를 여러분들 잘 볼 수 있는 동영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AGV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본인의 이제 위치를 잡아가는 방법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법이 이제 방금 보셨던 이제 레이저 가이던스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레이저 방스는 이제 뭐 어쨌든 벽이든 기둥이든 적당한 거리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적당한 거리가 확보될 수 있는 이제 벽이나 기둥에 리플렉터를 부착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측위를 하는 방법이 이 레이저 가이던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레이저 가이던스 외에도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여기 보셨나요? 예. Teach and Repeat라는 방법이죠. 예. Teach and Repeat라는 방법입니다. 요건 이제 레이저 가이던스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이에요.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사람이 작업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관리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작업자나 관리자가 직접 로봇을 수동으로 조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클래식한 방법이죠. 직접 로봇을 이제 수동으로 조정하면서 경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뭐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수동으로 조정시키면서 이런저런 경로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예. 어떻게 학습을 시키나요? 뭔가 로봇이 이동하게 될 어떤 수많은 경로에 대해서 어떤 로봇이 이동하게 될 수많은 경로에 대해서 작업자가 직접 티치를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면 그 가르친 걸 로봇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로봇의 어떤 내장된 센서들이 그런 기본적인 본인이 가르침을 받는 경로대로 이제 다 매핑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후 입력된 경로에 따라서는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비전 센서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인간이 하나하나씩 가르쳐주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씩 자율주행을 그 여러 가지 본인이 학습된 경로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본인이 습득한 경로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필 뭐 본인이 습득한 경로에 뭔가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가 의도치 않게 뭔가 물건을 놨다든지 뭔가 어떤 갑자기 장애물이 생겼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뭐 경로를 막 재설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개선 형태가 보시면 이제 다이나믹 패스 플래닝이라는 것들 보이시나요? 다이나믹 패스 플래닝이라는 겁니다. 다이내믹 패스 플래닝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방법은 teach and repeat와 유사합니다. 누가 가르치죠? 바로 사람이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친다라는 건데 사람이 수동으로 로봇을 조정을 한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동 경로를 매핑을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이 teach and repeat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특정 경로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알려준 경로만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로상에 있었던 모든 어떤 시설들, 장비들까지도 매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로나 시설, 장비들까지 이제 매핑을 한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 패스 플래닝에 의해서 이런 매핑, 디지털 지도가 만들어지면 또 사람이 직접적으로 어떤 환경적인 구성물을 입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teach and repeat는 경로만 알려줬다면 다이나믹 패스 플래닝은 경로뿐만 아니라 그 경로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환경 구성물에 대해서도
적당한 또 정보를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환경 구성물이라는 거는 이 구조물이 어떤 정적인 구조물인지, 이제 어떤 어느 한 장소에 이제 고정이 된 구조물인지, 아니면 이거는 뭔가 어떤 수시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동적인 구조물인지, 뭐 아니면 임시로 설치된 구조물인지,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지도상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어떤 이런 구조물이 나타나면 정지를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시나리오가 구체적이죠. 예. 그래서 Teach and Repeat는 단순히 경로만 알려준다. 근데 다이나믹 패스 플래닝은 경로상의 모든 시설들과 설비들까지도 함께 매핑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슬램 기반이죠. 이거는 이제 라이더 정보와 카메라를 결합해서 보다 실시간으로 경로를 생성하고 매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능동적으로 치면 사실 Teach and Repeat 대비해서 다이내믹 패스 플래닝, 그리고 다이내믹 패스 플래닝보다는 슬램이 보다 실시간으로 주어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슬램은 라이더나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정밀 지도를 생성을 하고 또 AGV의 위치를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에서 배웠죠? 4단계나 그 5단계의 자율주행에서는 한층 더 가까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슬램 기반의 매핑을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보실 영상은 이제 2D 라이더 기반으로 매핑을 하는 겁니다. 2D 라이더 기반으로 어떻게 매핑을 하는지 한번 보시고 나서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네, 뭐 잘 보셨죠? 이렇게 만약에 이게 AGV라고 한다면 AGV가 본인이 이제 처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슬램 기반 매핑이라고 하는 건데요. 원리는 기본적으로 라이더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예. 라이더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레이저 펄스를 일종의 방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레이저 펄스를 사방에 방사를 하게 되고 그 사방으로부터 본인들에게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이 지형지물의 단차라든지 뭐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2디메이셔널 기반의 라이더 기반의 어떤 슬램 매핑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2D 기반의 슬램 기반의 매핑의 단점은 어떤 이 지형지물의 어떤 단차나 높낮이, 정확한 어떤 형체, 정확한 이 건물의 뭐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가령 이제 어떤 굉장히 층고라고 하나요? 이 천장의 높이가 높은 이런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가령 구조물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한다. 갑작스럽게. 그럼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2D 라이더는 평면도밖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평면도밖에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물건들은 스캐닝을 할지 몰라도 뭔가 입체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스캐닝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니까 3D 기반으로, 3D 기반의 라이더 기반으로 또 슬램 매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또 혹시라도 실감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3D 기반의 라이더로 또 슬램 매핑을 하는 것을 또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또
오셔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뭐 잘 보셨죠? 아무래도 2D에 비해서는 이 건물의 어떤 구조물의 높낮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더 이 전체적인 공간을 파악을 할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AGV의 입장에서는 뭐 바닥에 놓여져 있는 뭐 기자재나 시설, 뭐 사람의 위치뿐만 아니라 바닥으로부터 떠 있는 어떤 시설이나 구조물도 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당연히 시야가 넓어지면 자율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비상 상황에 대해서도 더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게 되겠죠. 마치 뭐와 같냐면 지난 시간에 자동차와 관련된 통신과 지도 플랫폼을 설명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통신과 센서가 어느 하나만 있어가지고서는 완벽한 자율주행이 될 수가 없다. 또 센서는 센서대로의 역할이 있고 통신은 통신대로의 역할이 있어요. 왜냐하면 센서 같은 경우에는 가령 어떤 근거리적인 상황은 파악을 하고 있지만 원거리, 센서의 가시거리 범위 밖을 벗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센서로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황을 파악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이제 통신을 활용을 해서 원거리에서 뭐 전방에 이런 상황이 있음, 전방에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있음, 전방에 공사 구간이 생겼음, 전방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발생했음. 미리 알려주면 그만큼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2D 라이더 기반의 이런 AGV보다는 3D 기반의 라이더를 기반으로 주행을 했을 때 AGV가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질 수 있더라 라는 비유를 드린다면 아마 여러분들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건 이걸 것 같습니다. 자, 자율주행을 하는 방법은 알겠어요. 그죠? 자율주행을 하는 이제 방법은 알겠고, 그럼 자율주행을 해서 경로는 어떻게 찾아가냐? 최단 경로, 뭐 실시간으로 최단으로, 뭐 가장 빠른 경로, 아니면 가장 뭔가 덜 복잡한 경로, 이런 건 어떻게 찾아가나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제가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 경로를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시적인 형태의 알고리즘은, 경로를 제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알고리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읽을까요? 예, 다익스트라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예, 다익스트라. 예, 다익스트라는 알고리즘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가령 우리가 AGV가 움직이는 지점을 모두 다 우리가 좌표화할 수 있다면, 어떤 노드로 만들 수 있다면, 예, 그 AGV가 이동을 하기 위한 그 유효 공간상을 모두 다 노드화하는 겁니다. 노드화하는 거면, 노드로 만들면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이 하나의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까지의 모든 경로를 다 일일이 계산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가령 내가 1번으로부터 뭐 5번까지 이동을 한다 그러면 뭐 1번에서 6번에서 5번까지 가는 길, 1번에서 뭐 3번에서 6번에서 5번으로 가는 길, 1번에서 3번에서 4번에서 5번으로 가는 길, 뭐 1번에서 뭐 2번에서 3번에서 4번에서 5번으로 가는 길, 1번으로부터 5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 가장 모든 경우의 수의 중에서도 가장 합이 적은 길, 거기가 이제 최단 경로로 가는 거고, 그 경로를 소개를 해주면 AGV는 이제 그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소개드린 것과 같이 한 꼭지점으로부터 다른 꼭지점으로부터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최단 경로를 계산을 해내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이 AGV가 돌아다닐 수 있는 면적이 뭐 좁거나 상대적으로 경로가 단순하면 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경로가 매우 복잡하면 어떻게 되죠? 그 모든 경로를 다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나요? 네. 경우의 수도 무지하게 많을 정도로, 만약에 AGV가 가지고 있는, 혹은 AGV를 매니징하는 어떤 관제센터의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다면 이거를 경로를 계산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시적인 알고리즘이 원리는 간단하지만 그 방법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니까 연산 과정도 복잡하다. 오래 걸린다라는, 비효율적이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존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을 하나하나씩 개선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A-스타 알고리즘이라는 거고요. A-스타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처럼 모든 경로를 다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잠깐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가령 내가 출발점이 A라는 지점이고요, 목적지가 이제 H라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A라는 지점에서부터 H라는 지점까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면 이거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근데 A-스타 알고리즘은 그게 아니라 A로부터 H까지, A라는 것이 이제 시작점이라면 시작점에서 어떤 정점까지의 어떤 잔여 거리와 최단 거리와, 그리고 정점에서부터 목표점까지의 추정 잔여 거리를 합산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령 이제 A에서부터 H까지 가는 것, 그리고 D에서부터 H까지 가는 것, B에서부터 H 가는 것, E, F, 현재 이제 꼭지점으로서부터 거리와 이 도착점이 H까지의 추정 잔여 거리를 합산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최단 거리를 계산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런 장면에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개선된 방향으로 길찾기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의 노트에선 제시하지 않았지만 또 A-스타 알고리즘보다 더 계산된 다이내믹 A-스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D-스타 알고리즘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이 D-스타 알고리즘은 뭐 여러분들 뭐 자동차 내비게이션에도 많이 활용이 되는 알고리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경로를 제어해 나가서 AGV가 길을 찾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군집 주행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공장 내는 여러 대의 AGV가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여러 대의 AGV가 뭐 가령 이것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면, AGV를 활용한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뭐 로봇이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는 모습도 뭐 이렇게 웹서핑을 하시다 보면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뭐 로봇이니까 알아서 잘 움직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건 굉장히 이제 큰 착각이십니다. 예. 특히 이제 한 대도 아니고, 특히 아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13개 공장에 15,000대 로봇, 그러니까 뭐 개당 거의 한 평균적으로 1,000대 로봇이 돌아다니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여러 대의 로봇이 효율적으로 본인의 길을 알아서 자율주행을 하게끔 잘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로봇 차원에서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뭐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면 회피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동시에 많은 수천 대, 뭐 수백 대의 로봇들이 각자 자율주행 기능으로만 움직인다면 로봇끼리 서로 만나면 또 서로를 피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일 거고요. 그리고 또 내가 애써서 장애물을 피했더니 또 다른 로봇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집단적인 로봇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령 이제 강연노트의 좌측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대의 AGV가 돌아다닐 때 이 각각의 경로를 파악하고 이 각각의 경로가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여러 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효율적으로 운행할 것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개의 로봇을 자율주행으로 제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집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동적 경로를 계획을 하는 부분들, 다양한 로봇들의 경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수립을 해서 최대한 이 각 로봇의 경로가 겹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맞닥뜨리지 않게 효율적으로 설립을 하는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동일한 경로 내에 어떤 다수의 AGV가 존재하다고 하더라도 2대 이상의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통행 규칙을 잘 설정을 하고 얘네들이 서로서로 잘 양보하고 알아서 피해가게끔 할 것인가. 아까 반도체 공장에서 쓰이는 OHT, 선로에서 여러 대의 OHT가 갑자기 만났을 때 어떻게 됐나요? 센서를 통해서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에 갈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통행 규칙을 설정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뭐 군집 주행이든 개인 주행이든 전력 관리하는 부분들. AGV가 배터리가 이제 다 소모가 됐으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특정 충전소에 로봇을 도킹시켜야 됩니다. 특정 충전소에 로봇을 도킹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멀쩡하게 잘 제 갈 길 가던 AGV를 어떻게 인터럽트를 걸어서 이 충전소까지 오게 하느냐. 그리고 충전소까지 오는 길에 또 다른 AGV가 잘 가고 있는 AGV랑 맞닥뜨릴 수 있잖아요. 또 그때는 어떻게 또 서로의 움직임을 제어하느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각각의 AGV에 또 물류센터 내 각종 주요 위치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고 좌표화하는 부분들까지 사실은 군집주행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는 정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제조 공장 내 로봇이 어떻게 제어가 되고 있고, 뭐 군집 주행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완전한 자율주행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셨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뭐 수업 시간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제조 공장 내에서만 AGV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사실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그 표를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보셨던 건 여러분 이거죠. 맨 위에 부분. 제조 환경에서 쓰이는 AGV입니다. 뭐 어떤 캐리어, 화물을 적재하는 역할을 하든, 아니면 지게 철어서 포크를 장착한 무인 AGV든, 뭐 기타 다양한 이런 물류의 이동을 위해서 쓰이는 AGV가 사실 여러분은 주 이용 범위를 알고 있습니다만, 제조 환경이 아닌 AGV, 제조 환경이 아닌 그런 분야에서도 AGV는 쓰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또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대학병원들 가보시면요, 뭐 의료물품이라는 건가 이런 것들을 이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반도체 공장에서 보셨던 OHT 있죠. 그 OHT 형태의 이송 로봇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학병원을 가면 이렇게 병원이라든지 또 의외로 요양시설, 이런 데서 이제 의료용 도구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우편물이라든지 뭐 진단 시약,
뭐 린넨 등등 다양한 물건을 배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호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호텔에서도 특히 이제 룸 서비스를 부르게 되면 로봇이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엘리베이터를 본인이 직접 타기도 하고 또 본인이 직접 가야 하는 층수에 내려서 원하는 객실까지 직접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기도 합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수업 초반에 기술 동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때 MWC에서 이런 국내 통신사가 이런 호텔에서의 룸 서비스를 위한 로봇을 구현을 한 것을 기억을 아마 하시는 분들 하실 겁니다. 이렇게 호텔에서도 또 관공서, 또 공항, 여러분들도 인천공항이나 이런 뭐 국내 공항들 가보시면 공항 내를 자율주행하는 로봇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대화도 하고 보면 뭐 가족분들끼리 오시면 또 어린 아기들 또 로봇 옆에서 사진도 찍고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각종 공항 내 화물을 운반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라도 또 안내를 위해서라도 각종 공항에서 공항이 넓잖아요. 뭐 몇 번 게이트는 뭐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됩니다. 뭐 면세점의 위치는 어디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안내해주는 로봇까지 공항에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공서나 공공장소에서도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공장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내부뿐이로 옥외용, 바깥에서 실외에서도 또 화물을 처리하는 겁니다. 택배, 그렇죠? 또 고중량 화물 같은 것들을 운송을 하기 위한 옥외용 자율주행 로봇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을 위한 로봇도 있어요. 어떤 승객 또는 어떤 화물을 운반을 하기 위한 이런 저속 무인 운행 차량도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가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공항이나 관공서에서도 이런 AGV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용 산업 분야, 그러니까 산업 내에서도 응용 분야가 다양하고요. 그리고 또 제조 공장 내에서도 다양한 목적으로 로봇들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맞물려서 그 로봇에 대한 수요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래서 글로벌 로봇 시장에 대한 전망을 소개한 자료를 하나 발췌를 해봤는데요. 특히 이제 또 물류 로봇 시장 해마다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기타 이제 가정이나 뭐 의료 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물류용 글로벌 로봇 시장이 점점 커질 거고요. 또 21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조 공장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도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 요양시설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엔파켄 요양원이라는 곳에서 실제로 AGV를 환경미화원이라는 용도로 쓰이는 것을 제가 이제 동영상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영상 보고 오셔서 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 Mir 100 is driving its route in Ing Park Community Center in Prand. It knows its way around the employees and elderly in the center. Well, it drives on a schedule, like a bus. It starts in one department, where it stops for 10 minutes, then continues to the next department. Then it drives down to the main entrance, where an employee takes the garbage from the robot and then throws it in the garbage disposal. For now, its only job is collecting garbage, but this is an important task and needs to be done regularly to avoid odor emissions from the diapers, and it saves time. Well, we on the third floor are far away from the garbage disposal. If we had to go there twice a day, that would take quite some time. That is why it is so convenient that we can just dump the garbage here. Well, getting rid of the garbage faster helps prevent odor emissions and also improves our working environment. The employees don't have to dump the garbage at a specific place. Just leave it here with Roberta, who is right next to the garbage can. So you can save time and money. The municipality will use the experience gained here to look into possible other uses for the robot in the municipality's community centers. Please move aside. It can transport many things and help with those tasks that don't require contact to the citizens, so that there is more time for us to spend with the citizens. Garbage is just one of many things,
It could also transport laundry or the food and groceries we get delivered. Basically, everything that needs to be transported within the building could be considered. And I think the employees are in the best position to decide what makes most sense. Currently, we are only using it for garbage, but we are hoping for more, getting diapers, towels, or other things for the residents, for example. Or maybe also food if we get a bigger kitchen someday. It can save us a lot of walking. The Mir 100, or Roberta, what the robot is called here, has proved itself to be very user-friendly and cautious. There are no problems with the elderly or those with dementia. Jamen, jeg er ikke bange for den. I'm not scared of it driving For den around kører there. udenom. Den er meget rolig og omgængelig. It is very og det har quiet and cautious, and we have actually paid great attention to this because we have many patients with dementia. We asked ourselves how these residents would react to the robot, but it is very cautious and it doesn't just cruise around. It drives carefully and slowly and also makes some sounds, so there is nothing to worry with it driving around here. Today, it's only moving garbage, but employees and managers see many other possibilities for the robot. Det næste plejecenter, The next care center that is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use of transport robots will have more possibilities and can switch the wagons, depending on what to transport. This even increases its potential. The possibilities with this robot are increasing day by day. 네, 잘 보셨죠? 이렇게 요양원에서 지금 이 덴마크의 엠파크님 요양원에서는 AGV가 이제 그 쓰레기를 치우는, 쓰레기를 운반하는 환경 미화하는 역할로서 쓰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번 차에서 여러분들 라이더를 활용한 그 매핑과 내비게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셨고요. 특히 군집 주행이 왜 중요하고 왜 어렵고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좀 매니지먼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AGV가 제조 공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 또 요양원에서 활용이 되는 사례까지 제가 동영상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AGV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모든 내용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예, 어떤가요? 이렇게 드론, AGV 이렇게 각각 산업 분야에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차부터는 이제 그 자율주행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자율주행에 상용하게 되기 위한 법적인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계속해서 수업 잘 들어주시고요. 이번 주차 AGV의 자율주행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